지난주 서울 가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땅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어젯밤에 금천구는 집안이 안정화됐다며 귀가해도 좋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는 6일에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네. 62번째 사형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소식들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금천구 얘기부터 좀 해보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계실 수밖에 없을 텐데 먼저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땅 꺼짐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여기 주민 중에 이제 고3 수험생들도 있을 텐데 되게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새벽 4시 반에 갑자기 땅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굉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놀라서 이렇게 대피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가로 30m, 세로 10m 아파트 옆에 바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30m, 세로 10m, 그다음에 깊이 6m에 이렇게 구멍이 생겼다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싱크홀이다 싱크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토사 유출로 인한 집안 침하였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기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20층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대우건설에서. 예.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흙막이 벽체를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예. 비가 많이 왔잖아요. 흙막이 벽체가 붕괴되면서 이렇게 반대편에 있었던 흙이 쓸려 내려가고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관계자 말에 의하면은 이 흙막이 벽체를 세웠을 때는 그 변형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계측 관리를 한다 그래요. 근데 붕괴된 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측기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인재였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네요. 예. 이 금천구는 이제는 안전하다, 들어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한 마음이 클 것 같거든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70가구가 전부 대피를 했는데 10가구만 들어갔대요. 어제 이렇게 금천구청에서 그 발표를 했던 게 브리핑을 한 게 오후 7시 40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불이 켜진 집이 몇 집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안 들어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동하고 그 옆에 동 총 3개의 동이 문제가 되는데 바로 앞에 동은 또 아무도 안 들어가셨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구청에서는 일단 뭐라 그러냐면은 안전하다. 재입주를 해도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국토부, 서울시, 금천구가 같이 정밀 진단을 했는데 아파트 3개 동에 각각 계측기를 3대씩 설치를 하고 시추기를 이용해서 집안 조사를 했는데 이게 그 이후에 집안 침하 사정이 1mm 정도 이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차 범위 이내에 그런 변동 정도만 있는 거라서 네. 향후 집안이 또 침하될 우려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정밀 안전 진단은 10월 말에나 나온다거든요. 그리고 지금 밖에도 비가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또 중부지방 비 많이 내일 온다고 해서 또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방법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금천구에서는 흙을 다시 이렇게 퍼 말랐고 흙을 다시 이렇게 메워놨고 여기에 대해서 방수포를 설치하거나 모래푸도를 설치를 해가지고는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걱정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나 이 구청의 얘기를 주민들이 잘 못 믿음직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인 게 더 문제인 건데. 아직 최종적인 그 진단도 안 나왔고요. 보니까 사고 열흘 전 민원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구청이 묵살한 게 아니냐 의혹이 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싱크홀이나 아니면 집안이 침하될 때는 분명히 그 전에 며칠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도로가 갈라진 거는 지난 금요일이지만 그 전부터 아파트 주차장 화단이나 이런데 이게 틈새가 보이는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금천구청에다가 민원을 냈대요. 근데 금천구청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민원이 들어왔기는 한데 우편으로 왔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부서가 아니라 환경과에 접수가 돼가지고는 우리가 30일에서야 건축가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거를 구청에서 좀 더 빨리 나와가지고 사안의 중대성을 좀 파악했다면. 네, 공사 중지를 좀 미리 시키거나 그렇게 했으면은 이게 사안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파트 옆에 바로 이렇게 옆에 도로가 있고 하나 사이에 두고 공사를 짓는 현장이 서울 시내 보면 많아요. 그런데 예. 워낙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높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난 2015년에 강동구에서도 대형 교회를 짓다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집안이 침하돼가지고 아파트에 살짝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다행히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고 재입주를 하긴 했지만 당시에 시공사 측이 한 가구당 6천만 원씩 배상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서울 시내에서 이런 일이 벌써 송파구에도 싱크홀이 몇 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구청 관계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또 조사를 해보니까요. 애초에 이 공사가 진행된 곳에 집안이 굉장히 좀 약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허가가 난 것부터 사실 좀 문제지 않았을까요? 이게 편마암이라 그래요, 집안이.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석회암이고 우리나라는 뭐 편마암이나 화강암 등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물이 유입되면 이게 녹을 수가 있어요. 더 위험해요. 근데 네. 거기에 비해서 편마암이나 화강암 정도는 비교적 그거보다는 안정적이라 더 그래요. 낫군요. 예.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 편마암도 변성암이 돼가지고는 다른 집안에 비하면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설계시부터 조사를 좀 더 그러니까 명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싱크홀이 생기고 이런 것도 어떤 집안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렇게 뭐 이렇게 집안 공사를 하면서 수맥을 건드려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나와봐야 알겠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 집안이 안 좋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건축물 붕괴 사고나 집안 침하를 그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자주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떤 뭐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재가 아니었나 지금 그렇게 다들 보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계속 전 변호사님께서 인재 얘기하시면서 뭐 구청이라든가 어떤 그 시행사들이 제대로 설치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이제 단순 싱크홀이 아니라 흙막이 붕괴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책임이라는 것이 시공사와 또 이걸 허가해주는 구청 모두에게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이걸 만약에 소송으로 들어간다면은 옆에 이렇게 오피스텔을 짓고 있었던 시행사, 시공사, 그다음에 금천구청을 상대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 비율을 나누고 뭐 일부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뭐 책임 비율이 얼마인지 지금 흑막이 벽체의 원인이 아니었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잠정적으로 나온 결론이고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정밀 되고요. 검사는 10월 이후에 예, 예. 나오는데 이걸 만약에 소송으로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인과관계와 책임 귀속 문제를 밝히는 데는 뭐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아.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흑막이 벽체의 원인이었고 그게 유일하다 그랬으면은 시행사하고 그다음에 직접 이렇게 건설을 진행을 했던 시공사까지 다 책임이 있는 거고 구청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한 책임이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70여 가구 중에 10몇 가구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런 입장을 한다면 이거는 사고가 날 경우에 이게 뭐 간단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붕괴된다면 인명 피해를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더 이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그 겁이 날 수도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소송을 한다 그래도 바로 밝혀질 그렇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불안하신다면 구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 들어가는 게 불안하시다면은 뭐 숙소를 계속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들어가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정밀 안전 진단 나오기까지는 그 결과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데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은 내가 집에 못 들고 다른 데 이렇게 묵으면서 모텔이라든지 지금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지불한 숙박비, 그다음에 보수가 가능하다면 보수공사 비용 등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물을 수가 요즘 있는데 서울집값 오르고 있다는데 이게 이상이 없다 한들 거기로 우리가 또 찝찝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거 들어가겠냐는 거죠. 그런 어떤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집값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는 이제 재산 상속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사 이전과 이후로 나눠가지고는 시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증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조망권 침해라든지 일조권 침해 이런 걸로 시가가 떨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물을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감정적인 증거가 부분이 좀 크고 애매하겠네요. 감정적인 그렇죠? 부분이 크고 그래도 나는 안전하다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 하면서 뭐 원래 시가하고 똑같이 팔리는 집들이 있다면은 예. 이건 또 배상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아파트가 뭐 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쵸. 그다음에 뭐 집을 그냥 파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면 오히려 그냥 집 시가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편이 더 낫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2심이 오는 6일에 열립니다. 자, 일단은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을지 여부가 관심인데 일단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 2012년에 오원춘이라는 사람이 1심에서 예. 사형 선고를 받다가 2심에서 이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감형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영학 말고 가장 최근에 이제 사형이 확정됐던 사람은 2016년에 총기 난사 사건의 경우 임모병장이었죠. 이 사람이었는데 이영학의 경우에는 이제 혐의가 살인과 사체 유기 부분이에요. 변호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영학의 어떤 정신적인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데 검찰은 지능지수가 54라고 하더라도 지능지수가 뭐 다소 이렇게 낮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자기 반박을 하는 거를 보면은 전혀 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실제 이영학 같은 경우에는 반성문을 전부 뭐 20여 장을 재판부에 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영학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 살인도 아니고 죄질이 나쁜 게 뭐냐면은 아내의 역할을 해달라고 딸을 시켜서 친구를 데리고 오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수면제를 먹여서 이 친구가 잠에 빠지게 한 다음에 뭐 추행을 하고 또 이렇게 깨어나는 친구를 또 목졸라서 살인까지 한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죄질이 상당히 안 좋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1심 재판부의 경우엔 뭐라 그랬냐면은 교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20여 장이 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그냥 형량을 깎기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살인 같은 경우에 사실 무기징역이 나오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런데 이영학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죄질이 너무나 안 매우 좋기 나쁘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죄질 얘기해 주셨는데 재판부도 고민이 좀 깊은 걸까 싶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원래 그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었는데 연기를 했는데 이 연기된 해석에 대해서도 아마도 1심에서 내려졌던 어떤 그 사형에 대한 걸 두고 고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영학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재판부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나 명확해요. 그다음에 법리 여부를 가지고도 크게 뭐 이렇게 다툴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재산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형 선고를 할지 말지를 가지고 재판부의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우리 사회에 사형 존폐론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예. 다시 붙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금된 사형수가 61명이 있다고 하는데 97년 이후로 한 번도 또 사형을 선고한 사람에 대해서 집행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는 과연 이 사람에게 1심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최선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무기징역 때도 나오지 못하는 거 마찬가지다 하고 계실 시청자분께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심에서 이유가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해버리는 어떤 절대적 종신형은 아직 도입이 안 됐다면서요. 그래서 네. 사형을 내린 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도 그거예요.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만약에 우리나라도 생긴다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거를 만든다면은 만들어라. 굳이 사형 선고를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형 존치론자이거든요. 그 사형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형 제도가 있고 없고 따라서 내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때 확실히 망설이게 된단 말이에요. 위화 효과가 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다는 거, 사형 선고를 안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의 교화 가능성이라는 어떤 형사 정책적인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봐서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까지 그 사형 선고를 안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사형수 같은 경우에는 독방을 쓰고요. 국민 세금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부양을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1년간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정말 교화 가능성이 없고 극악한 범죄자의 경우에까지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말아야 되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뭐 이영학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너무나 혐의가 명백하고 공분을 일으킬 만한 공분을 사건들. 일으켜 예. 이건 국민의 공분하고는 상관없이 죄질 자체만 그렇죠. 가지고 정말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하는 게 맞다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여론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사형 제도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선고를 했다면 그걸 계속 이렇게 끄는 20년째 것이 방치하고 아니라.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절대적 종신형 그것도 필요하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징역 됐다 한들 나중에 또 가석방이나 사면되면 또 그것 때문에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절대적 종신형이 있다면은 사형이 되지 않아도 어떤 재범의 우려는 없는 거잖아요. 재범의 우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범죄와 형량의 어떤 균형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도 법정형에 규정된 사형 선고를 회피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알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예. 좀 짚어볼까요? 한 여중생이 중고생 10여 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는데 먼저 충격적입니다.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 14세 여중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2016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에 동급생, 그러니까 뭐 선배라든지 뭐 동기들이 되겠죠. 한테 이렇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여기에는 동기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온 성인 남성 한 명도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과 성인도 있었다는 네, 거죠. 이 문제가 어떻게 불거졌냐면은 이 여학생의 친구가 그 사실을 눈치를 채고 교사에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강원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단 출석을 정지해 놓은 상태고 피해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댓글을 보면 그 소년법이 개정돼야 된다.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큰 어떤 수위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걸 또 악용한다는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이 개정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소년법 개정 필요하죠.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이 14세거든요. 네. 14세면 이미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동급생들이라고 하니까는 가해자들도 분명히 형사 미성년자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소년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는 19살이 안 됐으면은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네.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면은 거기 규정된 가장 중한죄가 이제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되는 건데 소년원에서 지내는 건데 그거는 이제 형벌이 아니에요. 그냥 보호 처분이지. 그러다 보니까 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에 이런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친구들이 악용하는 게 아니냐. 사실 그렇죠. 그런 면도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개정해야 돼요. 일단 19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성인에 못지않게 정신 연령이라든지 체격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다르죠. 상태거든요. 예. 나이, 그다음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화 세분화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보호 처분을 할지 아니면 형사 절차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19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정말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여러 명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이렇게 같은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위안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이게 어떤 동기부여가 양심적으로 되는 덜 가책을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느낀다면서요? 있거든요. 예. 더 죄질은 안 좋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19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일부의 입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죠. 근데 하나의 해법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소년범들의 이런 강력 범죄가 나올 때마다 뭔가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 한쪽에서는 여기도 이제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인데 일부 강력 범죄만 가지고 전체를 재단하지 마라. 예.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부딪히다가 해결을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다가 또다시 뭐 소년범죄 나오면 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이러는데 네. 이 문제는 좀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 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10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확실히 죄질이 중할 때는 이게 미성년이라고 봐주지 말고 좀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이제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미성년자 10만 명당 강력범죄 건수가 2006년에는 159건이다가 최근에 2015년에는 209건으로 늘었고요. 재범률도 6.1%에서 15.2%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년범 전체 범죄의 수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강력범죄는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예. 이거는 뭐 소년원의
소년원에다가 뭐 소년원에서 지내고 아니면은 뭐 교도소에서 지내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교화 개선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처벌을 어떻게 다양화하면서 그런 그 구금된 장소 내에서 어떤 교화 개선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물론 될 것은 아니에요. 한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은 가정과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교육을 받을 경우에 아이들의 재범률이 낮아진다, 그런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문제는 가정과 학교 그다음에 지역 사회가 같이 나서야 돼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은 예. 이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한때 피해자였던 사람이 다시 가해자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친구들한테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강화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어떤 생각합니다. 국가와 정부 차원의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의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전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